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의학, 식단, 저장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100년 전이 가정 총서에는 더 좋은 식사를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 강박장애, 정신병의 증상을 보인 10세 앤드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심지어 입원도 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복합 영양제를 처방받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복합 영양제를 복용한 지 10개월이 되면서 그의 OCD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병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앤드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앤드류가 복용했던 영양제는 입원 치료에 필요했던 금액의 단지 2%였습니다. 지역의 식품점에서 쉽고 저렴하며 사용 가능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요법 대신에 복합 영양제나 식단을 통한 처방을 하지 않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돈 때문입니다. 임상진료 지침을 작성하는 의원회는 자금 조달을 통해 제약회사와 연결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익숙해진 나머지 사회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의과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약물을 처방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1985년부터 소비자를 향한 약품의 직접 광고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약을 먹기 원하고 있습니다. 광고법의 변화는 세상이 갑자기 위약품 광고로 넘쳐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을 필요로 하는 증상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약물은 6주에서 12주 동안의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승인되어 평생 정기적으로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그런 약들은 종종 부작용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발 물러나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벌집의 내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벌집의 각 방에서 알이 부화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유충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벌이 다 자라면 여왕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임이 됩니다. 이것은 모두 영향으로 설명됩니다. 일벌무리는 여왕이 될 개별 유충을 선택하고 로열 젤리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다른 유충들은 꽃가루나 과즙, 꿀을 먹습니다. 여기에는 유충의 DNA에 영향을 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이들은 모두 불임이 되고 일벌로 성장합니다. 물론 인간은 벌이 아닙니다. 식이요법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다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분 좋을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 뇌는 칼슘, 철, 인, 칼륨, 아연, 구리, 비타민 B6, 니아신, 리보플라빈, 몰리브덴 및 비타민 B1이 필요한 다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단 하나의 호르몬에 4가지 비타민과 7가지 미네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뇌는 정신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물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에 의존합니다. 매분 약 1리터의 혈액이 당신의 뇌를 통과합니다. 혈액을 운반하는 모든 영양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이 영양소와 산소의 20에서 40%를 소비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뇌세포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기능, 에너지 생성뿐 아니라 DNA가 건강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식품을 섭취해야만 뇌가 염증과 환경에서 오는 독성 물질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뇌는 또한 메틸화주기라고 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메틸화주기는 메틸기를 생성하여 DNA와 호르몬, 그리고 면역세포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에서 메틸그룹은 DNA를 끄거나 켜는 스위치처럼 작동하여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ADHD나 우울증과 같은 수많은 유전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 임신 중, 노년기와 같은 삶의 특정 발달 시기에서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감으로 판단하는 경우나 설렐 때 뱃속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종종 소화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뱃속 장내 미생물의 박테리아가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점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연구에서 많은 정신건강 환자들이 복통과 같은 소화 장애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복통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자들은 그 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뇌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각기 매우 특이하고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진 미생물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속눈썹에도 고유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은 식품이 재배되는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인체는 비타민을 만들 수 없지만 식물은 비타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을 먹어서 섭취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식물이 미네랄이 고갈된 토양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현대 농업기술은 식물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식물이 토양에서 충분한 미네랄을 흡수하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충제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물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지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섭취하는 항생제와 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는 장내 미생물군을 더욱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장내 미생물군의 변형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장 연결에 대한 강력한 근거는 불안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외향적인 쥐에게 이식한 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행복한 쥐는 불안해했고, 행복한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불안한 쥐는 편안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장내 세균과 ADHD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적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종류의 미생물군이 역할을 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심지어 대변 이식과 같은 치료법이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우리가 먹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미국에 만연한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가공식품 위주의 열악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은 실제로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65배 더 높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연구에서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 생선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자살 위험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00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기, 감자, 마가린을 많이 섭취하면서 계란, 야채, 생선이나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은 여성들의 자녀는 6세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700명의 노르웨이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임신 중에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이 낳은 아이는 1세 때의 인지 발달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복합 영양제를 제공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영양소의 결합된 효과는 단일 비타민 C로만 구성된 알약이나 철분제보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영양제는 많은 경우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기분과 자기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합영양제를 복용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환자의 과민 반응과 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복합영양제가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분노와 공격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우며 수면과 월경전 증후군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과학자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 외 추가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공한 이후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비율이 2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드세요. 고기는 절대 먹지 마세요. 자주 소량의 식사를 하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먹어야 합니다. 포드맵을 사용해 보세요. 키토 다이어트가 좋습니다. 팔레오가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불협화음과도 같이 상충되는 다이어트 조언 속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이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은 음식으로 보이는 화학물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 목록이 정말 긴 음식을 집어들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상자나 캔으로 구입할 수 있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구할 수 있다면 아마 먹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조할머니가 한입 베어 물고 원재료에 얽힌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이전 세대는 제철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요리한 것만을 먹었지요. 또한 사람들은 신선한 음식을 찾고 요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리듬을 따른다면 뇌가 좋아하는 것, 즉 많은 필수 지방산과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화합물을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야채, 살코기, 생선, 통곡물을 강조하는 지중해 식단은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잎이 많은 채소, 양배추나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및 고추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전통 요리가 건강식입니다. 지역의 제철 재료와 함께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시를 채울 때에는 과일과 채소가 2분의 1, 탄수화물이 4분의 1, 단백질이 4분의 1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하세요. 아시다시피 집에서 하는 요리는 외식보다 건강에 좋으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 에어프라이어, 블렌더나 푸드 프로세서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재료 손질과 조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쌀과 렌틸콩, 통곡물 파스타, 견과류, 버터,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품으로 당신의 저장고를 채우십시오. 여기에 신선한 농산물, 유제품, 육류를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배가 고플 때나 사야 할 재료의 목록 없이는 식품을 쇼핑하지 마십시오. 충동 구매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식품점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재료는 보통 바깥쪽 통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은 초콜릿 케이크나 피자 한 조각도 괜찮습니다. 물론 간식은 적당한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을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으로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행동 변화 5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숙고, 묵상, 준비, 행동 및 유지입니다. 더 나은 식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먼저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에는 무엇이 있고 나쁜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자는 더 많이 먹도록 하고 후자는 피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충실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식품 저장고 문을 엽니다. 자, 각오하세요. 실제 음식이 아닌 것은 모두 버리는 겁니다. 알아보기 가장 쉬운 악당은 설탕입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인은 일주일에 약 1.4kg의 설탕을 섭취합니다. 200년 전 당신의 조상이 1년에 약 900g만 먹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우선 설탕이 든 소다수를 치워가며 음료수를 정리합니다. 가급적이면 탄산수나 라임 또는 레몬 맛을 낸 물로 대체하여 새로운 무설탕 생활 습관을 즐겨보세요. 그런데 설탕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설탕,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많고 건강한 미네랄,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에는 분해되거나 씻겨나가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5,000가지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될 때까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식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해한 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연 또는 천연향신료와 같은 상표명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종종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니까요. 독성 화학물질의 섭취를 더욱 줄이려면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환경연합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12개 해로운 음식 및 15개 이로운 음식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목표를 구체화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설탕이 든 음료를 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휴가 직전보다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중간에 넘어져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칼슘 보충제, 철분제, 비타민 B 정제 등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비타민을 섭취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요법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이 결핍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단일 성분의 정제를 섭취합니다. 문제는 비타민 B 복합 성분 외에도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 보충제는 그 효과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개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충제와 관련하여 가장 좋은 선택은 복합영양제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및 미네랄의 복합 그룹은 이미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올바른 보충제를 결정할 때에 염두에 두면 좋은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상적인 종합영양제는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과 지방산이 함께 작용하는 광범위한 성분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복용량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제시한 권장 시기 허용량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의 양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RDA는 최적의 뇌 기능을 위해 필요한 양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계산된 최적의 양이지,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계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RDA 상한선을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복합 영양제 팩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용량은 뇌 기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도 있어 단일 섭취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복합 영양제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내가 핵심입니다. 좋은 음식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로 결심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놀랍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정신 건강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뇌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접시에 무엇을 놓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